안녕하세요, 올바른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요,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에 관련해서 AI 디렉터가 2월경에 강연을 통해서 얘기를 했던 내용이 있어서 웨이모와의 비교, 비전 베이스드 어프로치와 맵 베이스드 어프로치의 차이를 소개한 내용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본 생각은 비전 베이스드가 답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테슬라의 AI 디렉터를 이용해서 배운 이야기인데요. 그 전에 조금 앞서서 어펜딕스로 말씀을 드리자면 테슬라의 배터리 대회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7월 7일쯤에 연례의 주주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를 이제 9월 15일로 미루면서 같은 날에 배터리 대회를 열기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테슬라의 비전 베이스드 드라이빙이 꽤 논란거리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이 최근에 꽤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AI 디렉터이신데요. 안드레 카파시라는 분인데 이제 그냥 카파시라고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2월쯤에 테슬라의 AI 디렉터였던 안드레 카파시가 강연에서 웨이모의 맵 베이스드 어프로치, 그러니까 맵에 기반한 접근 방식과 테슬라의 비전 베이스드 전략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요. 카파시에 따르면은 웨이모는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는 이제 이런 식으로 미리 매핑이 완벽하게 된 곳에서만 라이더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의 자율적인 능력이 실제로 지오펜스라고 보죠. 그러니까 일정한 로컬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의 비전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바로 영상으로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카메라와 AI를 주로 이용한 테슬라의 방식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았는데 비평가들이 계속해서 지도 기반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만 테슬라는 오히려 비전 기반의 주도권을 추진했었습니다. 이러한 비평들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막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려야만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한번 보다 보니까 이게 현실의 벽이 굉장히 높구나라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제 카파시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라이다를 통하다 보니 차 위에 라이다를 달고 이 안에서 결국에는 빠른 속도로 레이저를 쏘면서 라이다 포인트로 이루어진 클라우드 맵을 만들게 됩니다. 때문에 이미 매핑된 곳은 정확하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확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진처럼 인터섹션에 들어가게 된다면 좌우 중간 얼마나 많은 도로 노선들이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신호를 보고 움직여야 하는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건데요. 결국에는 이걸 공부하다 보면 오브젝트들이 도로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상에 이걸 시뮬레이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공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도로상에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래픽 라이트도 있고 태그라든지 사인이 오버헤드 사인이나 이제 횡단보도 도로의 마킹이나 어떤 몇 킬로 이하로 가야 된다 이런 마킹이나 레인이나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로드 사인도 있고 그냥 멈춰있는 오브젝트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것을 다 구분해내기에 비전 베이스드가 어렵다고 말했던 건데요. 사례를 여러 가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스탑 사인을 대놓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케이스로 여러 가지를 카파시가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왼쪽에도 스탑 사인이 있고 오른쪽에도 스탑 사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 주행하고 있는 나는 어떤 거를 스탑 사인으로 봐야 하느냐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 멈춰 있는 경우에 이 스탑 사인이 이런 모양대로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런 식으로 많이 서 있는데 이게 새로운 모양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차량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임시적으로 스탑 사인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경우에도 스탑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라이트에 비춰서 보이는 사인들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기 쉽도록 고안된 거지만 오히려 이런 비전을 통해서는 또 다른 허들로 작용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개인이 임시적으로 스탑 사인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부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스탑 사인을 사람이 들고 올리면은 스탑이고 내리면은 주행하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가 다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에 의해서 가려서 안 보이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한 큰 차에 이런 식으로
식으로 스쿨버스에 가려서 스탑 사인이 여기 있는데요. 이런 것이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스탑 사인이 안 보이는 것인지 혹은 옆면에 붙은 스탑 사인이 있어가지고 이게 붙었을 때는 비활성화고 이게 나왔을 때는 활성화, 버스에 붙은 파츠일 경우에도 이것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탑 사인의 예외 조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스탑 사인에서는 우회전을 제외하고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회전은 우회전을 하면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내가 우회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스탑을 해야겠죠. 그런 경우는 이 암이 내려올 때만 스탑을 하고 이것을 인식을 하고 이 위로 올라가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 올라갔을 때는 이거 진행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게 조건부인데 이쪽에 섰을 때만 스탑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 시스템이 보고서 내가 스탑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것을 다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가만히 서 있는 스탑 사인의 문제 하나를 놓고 이렇게 많은 것을 데이터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요소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다 구분하기에 약간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다 보고서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 프레딕션이라고 나오는데 예측을 통해서 구현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무빙 오브젝트나 도로의 노선이나 도로의 끝선 같은 경우에 이런 거를 비전 기반으로 결국에 얻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나 AI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날것의 데이터들을 3D로 투사를 시켜서 이것을 이제 오큐펜시 트래커라 그랬는데 이런 오큐펜시 트래커로 옮기고 각각의 2D 이미지들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각각의 카메라별로 시차들을 계산을 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오토파일럿 스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아래에 이제 8개의 카메라와 초음파 그리고 자이로스코프나 가속도계나 뭐 지자기 센서 이런 식으로 IMU나 레이더 등으로 구성이 돼서 들어가게 되고 아웃풋으로는 스티어링이나 액셀러레이션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생각해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스택 안에 2개의 코드 베이스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1은 구식의 이제 올드 패션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구식의 C++로 사람에 의해서 디자인된 코드이며 2.0은 컴파일러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차를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신경망을 만드는 코드입니다. 소프트웨어 2.0인 이유는 1.0의 코드 베이스는 이제 사람들이 일일이 작업을 한 건데 이걸 바탕으로 이 코드 베이스에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계는 상당히 유동적인데 그래서 소프트웨어 2.0이 계속해서 소프트 1.0의 스택을 좀 삼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를 아마 버드아이 뷰라고 부른 것 같은데 각각의 버드아이 뷰에서 받아들인 정보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 이를 퓨전 레이어에다가 넣고 이미지로 공간에 대한 이미지로 이렇게 투사를 한다는 식입니다. 이게 이제 길의 가장자리에 대한 예시인데요. 카메라의 왼쪽과 중앙과 오른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로드 엣지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내 위치는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왼쪽을 보시면 당연히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인지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지평선을 넘어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뎁스를 그러니까 깊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멀리 있는 그런 거를 감지를 하는데 에러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투사하는 기술이 매우 어렵고 아주 정확하게 픽셀 바이 픽셀로 깊이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에 들어오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AI로 학습하는 자료를 거침으로써 각각에 대한 뎁스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정보들이 사실 테슬라에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런 사인들을 계속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테슬라는 세계 자동차를 하나의 플랫폼 형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정보들을 습득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런 스스로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시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팬덤 경제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애플이 가진 팬덤처럼 세상은 기술력보다는 지금 현재는 팬덤이 우선시되고 결국에 소비자의 선택으로 인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사이클로 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미국에서도 이미 삼성이 기술력에서는 앞선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생각보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삼성이라는 생각도 결국에는 안드로이드 폰 중에 하나로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팬덤 경제에 이미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향은 무형적이고 장부상에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결정적인 가치 판단의 순간에 이를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기존의 하드웨어를 강조하던 그 수준의 이런 자동차로 보기에는 이렇게 공급을 하는 대로 팔려나가는 공급이 곧 수요를 결정하는 수준의 그런 어마어마한 성장세는 이것은 팬덤이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상 설명이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해서 이들이 결국에는 데이터를 모아주는 하나의 연구원들이라 마찬가지인데 월드와이드 세일즈를 보면은 1위와 2위를 비교를 한다 그러면 14만 대 대 9만 대로 큰 차이가 안 나는 수준이었을 수 있습니다만은 2019년으로 가버리니까 테슬라 모델 3를 기준으로 30만 대 대 10만 대로 가버립니다. 이런 수준으로 따지자면 기존의 자동차 시장으로만 이를 설명하기에는 이것이 사실 좀 부족한 점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이를 디바이스 중에 하나로서 생각하기 시작한 점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 올바른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